10분간 잘 쉬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권리 분석은 핵심 내용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고,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중에서 제일 빨리 설정된 권리다. 그걸 기준으로 그 뒤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로 다 소멸하고, 그 앞에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살아남는다.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으면 결국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고 그런 살아남은 권리가 부착되어 있는, 제한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불완전한 소유권을 낙찰자가 갖게 된다.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원칙적인 얘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강좌가 있어서 거기에 권리 분석의 핵심 내용들이 저기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종전 소유권의 기록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는 중요한 관심사이긴 하나 매수인은 어차피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소유권 자체가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다 소멸한다. 그거에 비해서 용익물권은 일단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원칙적으로 인수된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인수된다기보다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고 선순위 권리는 인수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인수된다. 약간 좀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저당권류나 압류, 가압류는 소멸하는데 그에 비해서 용익물권은 자동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또 복습 차원에서 용익물권이 뭐냐면은 물권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절대적인 권리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떼서 배타적 지배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 대표적으로 전세권 같은 게 있죠. 또 담보물권으로는 저당권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제한물권이 있는데 그 제한물권 중에서 사용권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소유권인데 사용권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사용권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 용익물권이고 담보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담보물권입니다. 그 사용권에 대한 이제 물건이 용익물권인데 그게 우리 민법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속 경매와 관계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랬는데 그러나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앞에 먼저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아무런 권리의 제한이 없었는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돼 가지고 그놈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으면은 마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꼴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저당 잡을 때 아무 제한이 없었으면 그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붙였을 때도 아무 제한 없는 상태로 경매가 돼야 되고
아무 제한 없는 상태로 경매가 된다는 말은 낙찰자한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가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야만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불하고 낙찰자가 낙찰받을 거잖아요. 그래야 그 해당 완전한 소유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 확보가 돼가지고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겠죠. 만약 앞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것과 같이 후순위 전세권이 살아남는다면은 낙찰자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권, 1억짜리 부동산에 7천 전세권 설정돼 있는데 내가 저당 잡을 때는 전세권 없었는데 저당 잡고 난 다음에 7천짜리 전세권 설정돼서 이 전세권이 소멸이 안 된다면 결국 1억짜리 전세 7천 안고 사야 되니까 뭐 낙찰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케이스와 같이.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 잡을 때 1억짜리 저당 잡으면서 7천만 원 대출해 주는데 낙찰이 2천만 원이 되면은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만 회수되고 5천만 원은 손실 처리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은행에서 저당권 잡 설정하고 대출할 때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으니까 대출해주면 문제 없겠다고 한 그 판단이 나중에 생긴 저당권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바로 뒤집혀지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이후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 경매로 저당권 실행되면서 소멸돼야 된다. 압류, 가압류가 돼 있는데 전세권 들어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라는 게 뭐냐면은 압류라는 게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동결시켜 놓은 거예요. 처분이라는 건 소유권 딴 데 넘기는 게 핵심적인 처분이지만 그 배타적 지배권의 일부 권능을 떼넘기는 것도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도 부분적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압류해 놓은 부동산은 원래 전세권이나 저당권, 소유권 넘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세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그 효력을 저지시켜 놓는 게 압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저당이 설정되긴 합니다. 되긴 하지만 이 압류가 실행될 때는 그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없는 것으로 취급돼야 압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다 소멸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좌우지간 여기서는 뭐 원칙적으로 인수된다고 했는데 저는 뭐 압류나 저당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권은 소멸하고 앞에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익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을 전세금을 걸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라서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지만 전세금에 대한 우선적인 경매 시에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도 아울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전세금 받을 권리하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두 가지가 전세권 안에 같이 있는데 전세권자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용익물권으로서 그냥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겠다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사실상 돈 받는 권리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당권 같이 취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은 저당권 같이 취급되고 저당권은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소멸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용익물권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건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손이면은 다 소멸한다. 후손이면 배당 요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받고 소멸하는 건데 선순이면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배당 요구하면 저당권으로 취급해서 소멸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용익권으로 취급해서 인수된다. 그런 얘기죠.
지상권, 지역권은 그냥 담보물권적인 그런 전세금 받는 권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됩니다. 자, 이런 예를 또 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등기부상의 설정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다음 이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다음 가압류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넣었다고 했을 때 이 전세권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전세권은 이제 우리가 요 상황에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이 근저당권입니다. 예. 2번 근저당권. 그래서 이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의물권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용의권이니까 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뒤에 거는 쭉 소멸하는데 이 이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전세권이 여기 이 케이스와 같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거 저당권 같이 취급해서 배당하고 소멸한다. 결국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까지 소멸되니까 등기부상에 살아남은 권리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러면은 낙찰자는 아무 인수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경매에 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뭐 무조건 말소된다. 그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죠. 담보물권,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 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경매에서 배당하고 소멸한다. 그 중에 제일 빠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 그래서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은 역시 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근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압류, 가압류도 같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 있는 물건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가등기라는 거는 우리 뭐 민법에서도 배웠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매매 예약을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1년 뒤에 처음 계약금 걸고 뭐 공장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되면은 그때 나중에 1년 뒤에 잔금 치르는 거로 하면은 1년 뒤에 뭐 소유자가 딴 데 팔아먹고 도망갈지 불안해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딴 데 팔아먹거나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갑자기 뭐 등기부에 뭐 이상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매매 예약을 하거나 계약한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는 장치가 가등기입니다. 계약금 걸고 약간의 뭐 중도금을 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나중에 잔금 치렀을 때 소유권 넘겨받는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등기부에다가 해놓으면은 그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은행에다 저당권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권이 들어오거나 이러더라도 이 가등기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들은 전부 싹 지워지도록 그러니까 가등기만 해놓으면 안전장치가 확보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그 가등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매매 예약을 하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시간이 인터벌이 길어서 그때 안전장치를 확보해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해두는 그런 목적이 원래 목적인데 이거를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주면서 돈 네가 안 갚으면 내가 네 부동산을 내한테 넘긴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넘기는 그 약속을 보장하는 장치로 가등기를 해놓는 그러니까 1억 빌려주면서 만약 5억짜리 뭐 3억짜리 부동산을 1억 빌려주면서 네가 돈 안 갚으면 이거 내한테 넘기는 거로 그렇게 하자 하면서 가등기 설정해 놓는 사채업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은 그걸 통해서 뭘 노리냐면은 돈 조금 빌려주고 큰 부동산 돈 안 갚으면 넘겨받는
그런 이제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돈 빌려주면 저당권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로 해당 부동산을 딱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 경매 같은 거 붙이지 않고, 바로 소유권 자기한테 넘겨와 버리면은, 뭐, 훨씬 이득이니까.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물건으로 확보하는 그런 장치가 가등기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3억짜리 부동산 1억이나 1억 5천 빌려주고 그냥 돈 이자 안 갚으면 넘겨받아 버리니까 폭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폭리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이제 가등기 해가지고 넘겨받도록 또 이자를 안 갚으면은 언제까지 그 돈을 안 갚으면은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도록 하는 그런 가등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바로 다 넘겨받을 수는 없고, 넘겨받으려면은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 5천 빌려줬고, 예를 들어서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5천이 발생해서 총 받을 돈이 2억이라면은 해당 부동산이 3억이면은 그래도 1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주고 청산금을 주고 넘겨받아라.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경매를 넣도록 한 거죠. 그 경매를 넣으면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도록. 그래서 경매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 담보 가등기하고 순위 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가등기인지를 알아야 된다. 물론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등기 자체가 다 소멸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설정된 권리는 다 소멸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담보 가등기인지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지워지니까 1차로 참가자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런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문제죠. 선순위 가등기는 일단 지워지는 거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다. 담보 가등기라면은 저당권으로 취급돼서 아까 사채업자 돈 빌려주고 이렇게 가등기 한 그런 거는 경매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저당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저당권으로 취급되니까 당연히 배당받고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그렇게 저당권 취급되는 게 아니니까 소멸하지 않고,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은 등기부에 가등기가 하나 덕지 붙어 있는 놈을 낙찰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런데 가등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설정됐다. 근데 형식은 등기부에 담보 가등기든 사채업자가 하는 가등기도 다 일단 매매 예약이라 그래요. 담보 가등기다라고 적지를 않고 다 매매 예약이라 그래요. 해놨다. 그런데 이제 그 가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대출받고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넣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가등기 이제 근저당권이다 이거죠. 근저당권. 그럼 이 가등기는 이게 담보 가등기면 이게 오히려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당권하고 압류, 가압류 중에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는데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되니까 담보 가등기가 맨 앞에 오면은 그게 저당권이니까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자기도 저당권이니까 다 같이 소멸되고 그 뒤에 것 좀 다 소멸되죠. 근데 얘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며 그야말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면은 이럴 때는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되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리고 이 가등기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 누가 낙찰 받아서 매수인이 여기 등기를 쫙 했다. 그러면 앞에 요 근저당권 경매 신청 요건 지워지지만 가등기 요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 지워집니다. 즉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로 인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그게 지워져 버리고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자로 다시 자기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입찰 본 사람 뭐야? 말소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경매 절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았는데 경매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꽝이야. 헛것을 잡았는데 돈을 다 줬어. 그러면 그냥 돈 다 꼬는 거죠. 네. 즉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걸 낙찰받다가는 자기 권리는 잃으면서 낙찰 대금은 내는 그런 바보짓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가등기가 이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등기부는 다 똑같이 매매 사채업자도 돈 빌려주면서도 매매 예약이다고 해가 가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무슨 권리냐 하는 거는 이제 입찰 참가자가 이제 실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이건 담보법 가등기죠.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일단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봐서 이거는 파워가 옥시로 내 낙찰을 무료 그냥 다시 헛것으로 만들 그런 아주 위험한 놈이라는 그런 위험한 놈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입찰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가압류.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지금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압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압류 쪽에 해당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런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도 당연히 말소되는 거죠. 제일 빠른 놈은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게 말소되고 그 후순위에 있는 놈은 뭐 당연히 뭐 그것도 뭐 말소되고 받을 수 있는 순위에 따라 받고 돈 받고 땡치는 겁니다. 뭐 받을 게 없으면 그냥 땡치는 거고. 그런데 이 약간 이제 뭐 가압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가압류 소멸되는 건데 지금 거의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조금 예외적인 게 있는 게요. 요게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소유자가 갑인데 소유자가 갑인데 그 다음 그 갑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어요. 을이. 그리고는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팔았어. 원래는 이제 가압류라는 건 소유권은 이런 거 처분을 저지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팔면 팔 수 없을 것 같은데 팔 수 있어요. 왜 팔 수 있냐면은 이 가압류는 이제 소유자의 이제 처분을 저지시켜 놓은 것이긴 하나 절대적으로 처분을 못 하도록 한 게 아니고 가압류권자한테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상대적인 처분 금지 효라 그래요. 상대적인 처분 금지. 처분을 막았는데 권리자의 처분을 애초에 그냥 다 막아버리면은 가압류권자는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처분을 막은 거지 나무 처분을 자체를 봉쇄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채권 확보하는 데서만 넘어가는 것을 무력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가압류는 절대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넘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자기한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그런 힘을 갖는 겁니다.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을에게는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뭐 일단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병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병이 근저당권이 돼서 이제 경매를 했다. 경매 신청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낙찰이 뭐 무한테 이렇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근저당권 경매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우리가 말한 얘기로 하면은 이 근저당권이 이점에 설정됐다면 가압류는 그보다 더 설정돼 있었으니까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 되겠죠. 뭐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뭐 말소 기준 권리가 보통 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은 병에 대한 경매고 갑에 대한 경매가 아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이제 가압류 등기 을의 가압류 등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결국 낙찰자한테는 을의 가압류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인수될 이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저당권은 병이 채무를 져가지고 병이 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 소유자 앞으로 격려된 을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법원은 가압류는 좌우지간 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돈만 받고 땡 처리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법원의 경매가 깔끔해지는데 괜히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놔두고 현 소유자에 대한 경매만 진행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게 뭐 있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법원은 대부분 이제 전 소유자 것도 전부 다 같이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식으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실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법리에 따라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현 소유자에 대한 경매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살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엔 다 같이 이렇게 배당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옛날 관행은 놔두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거 확인 어떻게 하느냐?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경매 이후에도 남는 권리들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주의하라. 가처분이 이제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이거 뭐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현실 세상에서는 이런 용어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 있어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걸 보전처분이라 그럽니다. 보전처분은 우리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려면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민사소송 하려면은 뭐 최소 6개월에서 그죠? 항소 상고하면 뭐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내 권리를 실현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그동안에 내가 돈 받을 권리 같으면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고 나는 한 푼도 없어 이러면서 내 집도 절도 없어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에 해 가지고 돈 뭐 1억이든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은 있으나 그것을 강제로 실현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 판결문 가지고 뭐 채무자 뭐 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판결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 보전 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받아서 판결문대로 이제 이행을 촉구하고 안 하면은 이제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경매 붙여가지고 강제로 이제 금전 채권 돈 받을 거 이제 강제로 받아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금전 채권에 관한 이제 소송 프로세스죠. 그때 하는 게 이제 가압류고, 요거는 이제 금전 채권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고, 빼돌리지 못하게.
가처분의 경우는 그런 금전채권 같은 게 아니고 대체되지 않는 특정한 채권, 뭐 특정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겁니까? 어떤 부동산을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부동산은 이제 내가 돈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넘어와요. 그럼 그 부동산 내가 내가 그 부동산이 꼭 필요해서 그 부동산을 산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동산 넘겨받는 게 내 목적이라. 이런 경우는 이제 금전 채권은 아니죠, 그죠? 물론 손해배상으로 가면 이제 금전으로 전환될 수는 있으나 일단 목적 자체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해당 부동산이 이제 딴 데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특정의 금전채권 같은 대체되지 않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는 보존처분으로 가처분을 해요. 돈 얼마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가압류를 걸고. 그래서 이제 뭐 가처분을 이제 그런 경우에 하는데 금전같이 이렇게 대체되지 않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가처분인데 가처분인 경우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가처분인 경우에도 이제 말소기준 권리 뒤에 설정된 가처분은 소멸됩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뒤에 가처분, 소유권, 뭐 인전 청구권, 뭐 처분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돼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말소기준 권리 뒤에 거는 소멸한다. 그런데 가처분 등기의 피보존 권리가 토지 소유자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남의 땅에 건물 지어졌다 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구해요. 건물 철거 청구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또는 뭐 명도를 구하는데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른 쪽으로 넘겨버리면은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또 그 사람한테가 또 가서 청구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점유를 넘기지 못하거나 소유를 이제 뭐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처분금지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처분금지 이 가처분 이게 그 앞에 저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관계없이 어차피 건물에 의해 가지고 철거 청구 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 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가처분이 선순위 그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 가지고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유의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걸 예로 든 게 여기입니다. 뭐 토지 소유권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인데 건물에 이제 근저당 설정돼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철거 청구를 구하면서 건물에 대한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놨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누구한테 뭐 낙찰되든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 건물을 철거를 구하는 거라서 그냥 건물의 철거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 가처분이 소멸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유의해야 될 거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여기 아까 지난 시간 얘기죠. 우리 말소 기준 권리인 무슨 영농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빨랐죠. 전입신고 빠르면 그게 대항력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그 임차권자가 만약 낙찰 대금이
1억이 낙찰됐다면 보증금 9천만 원이니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겠죠. 지금 보증금 변제 다 되면은 이제 돈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권리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데 우리 지금 아까 케이스 같이 1,800만 원 그런 정도에 낙찰되면은 아니면 뭐 1,950만 원이나 이렇게 낙찰돼서 150만 원 정도 집행비용 하고 나면 남는 게 1,800이면 1,800만 원만 변제되면은 9천만 원 중에 1,800 변제되면 7,200만 원이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이 되죠. 그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부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흔한 경우고 앞에 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뭐 가처분인데 뭐 말소되지 않는 경우, 가등기인데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으로 그 말소 기준 권리부터 선순위인 경우에 소멸되지 않는 거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거는 아주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례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할 줄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임차권자가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되냐 인수되냐는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인수되고 후순위면 소멸한다. 예, 그건데 그죠? 저당권이나 압류, 뭐 가압류 같은 건 무조건 다 소멸하고 용익물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는데 그런데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뭡니까? 전세금이나 임차금을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전액 변제되지 않은 만큼 인수된다 이거죠. 그러면 임차권자 돈을 얼마나 배당받아 가야겠는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협의의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거는 전부 소멸되고 앞에 거는 인수된다라는 건데 조금 더 권리 분석이 나아가면은 임차인이 배당 못 받은 금액은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못 받은 보증금은 인수된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걸 알려면은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 받는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당 분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쭉 또 공부를 해야 될 사안인데 배당은 이제 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저당권자나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가 설정 순위에 따라서 우선 순위인 사람 배당받고 그 다음 차순위로 가는 우선 변제권, 순위엔 배당, 그 다음 일반 채권은 평등 배당,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런 순서로 이제 배당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로 든 게 임차권자가 먼저 전입을 했어요. 뭐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전세권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뒤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근저당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제 경매를 넣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빠른 가압류 이 녀석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그보다 선순위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채권액이 전액 배당되면은 소멸될 거고 채권액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은 그 못 받은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압류, 체납 처분, 지방세나 국세 이제 미루면은 체납 처분에서 압류 등기되는데 압류 등기는 아까 우리 압류 가압류할 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채권이든 지방정부의 채권이든 간에 압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배당받고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담보물권 중에서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경매로 인해서 이제 소멸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리가 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저당권과 달리 뭐 쭉 소멸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유치권자는 뭐냐면은 내가 이 물건에 만약 공사를 한 사람이다. 공사업자다. 공사 대금 받을 돈이 있는데 건물주가 이제 돈을 안 준다.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뭐 등기돼서 저당 설정돼서 경매에 들어가면은 유치권자가 계속 그 건물에 있으면서 그 건물을 유치해가지고 점유하면서 내 돈 주야 나가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적법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권리자가 인도를 구할 경우에 자기 채권의 변제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적법하게 유치하면서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자기 돈 받을 거 있으면 경매부처까지 바로 돈 받아내는 건데, 이 유치권은 그냥 내 돈 주야 능가 주지 하면서 버티는 권리예요. 아주 소극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뭔가 열악한 입장에 놓인 채권자에게 마지막에 어떤 돈 받아낼 그 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건 점유하면서 대표적인 그 공사업자 아니라도 동산 같은 경우는 옷 세탁업자가 이제 세탁 한 부분에 대해서 세탁료 채권이 있는데 그 돈 주야 물건을 양복을 넘겨주지 하면서 버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사업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 대금 받을 게 있는데 내 돈 주야 내가 넘가주지 그렇게 유치하는 겁니다. 이 유치권은 물건이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니까 그 물건은 원래 이제 설정 시점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순위와 무관하게 자기 돈의 변제를 할 때까지 물건 유치하는 그런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문제가 좀 많은 권리예요. 왜냐하면 실력 행사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깨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치권은 항상 낙찰자한테 부담이 된다. 인수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순위를 안 따지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에서 후순위 유치권이 소멸되고 그런 게 아니고 돈 받을 때까지 내가 누구든 난 안 비켜주고 내 돈 주에 나가지 하는 거니까 결국 낙찰자한테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고 등기는 어떤 권리에 관한 이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이 소송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그냥 공시예요. 그 권리를 설정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촉구 안내문 같은 거니까 이건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냥 안내문은 그냥 안내문으로 있는 거죠. 이런 정도가 오늘 지금 권리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면서 실제 케이스에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